어머니, 빨래가 산더미예요. 옥상에 좀 널고 오세요. 폭염 경보가 서울 전역을 붉게 물들인 그날, 이른의 시어머니 귀남은 숨이 턱 막히는 열기 속에서 마지막 빨래를 넣는 순간 등 뒤에서 들려온 철컥하는 쇳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문이 잠긴 것입니다. 수진아, 문 열어줘. 수진아. 그녀의 절규는 허공으로 흩어졌고 아래층으로 향하는 며느리 수진의 입에는 악마 같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에 적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결코 우발적인 감정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치밀하게 설계된 탐욕의 마지막 단계였으며 그 시작은 바로 아들 준석이 한 여자를 집으로 데려온 그날이었습니다. 처음 귀남의 앞에 나타난 수진은 그야말로 천사 같았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밝고 상냥했으며 귀남을 친어머니처럼 따르는 듯 보였습니다. 평생 중부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아온 귀남은 그런 며느리가 마음에 들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보금자리를 위해 대한민국 부의 상징인 강남 타워팰리스 50 평대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주었을 때 수진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에게는 너무 과분해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순수한 눈물 뒤에 숨겨진 탐욕이 얼마나 거대한 괴물이었는지를 말입니다. 결혼 생활이 시작되자마자 수진의 진짜 얼굴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가스비가 아까우니 찬물로 설거지하세요. 라고 쏘아붙이는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에어컨은 전기세 폭탄이니 부채질이나 하세요. 라는 말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귀남은 아들 준석의 가정이 깨질까 두려워 모든 것을 묵묵히 참아냈습니다. 하루하루 예위어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도 준석은 그저 나이 탓이려니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그리고 아들 준석조차 꿈에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귀남은 단순히 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가난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서 상속받은 강남 일대 상가 건물들을 포함해 자그마치 10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소유한 숨은 자산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간은 다시 현재로 돌아와 온 서울이 거대한 찜통처럼 들끓던 그날 오후 2시. 수진은 작정이라도 한 듯 평소보다 3배는 많은 빨랫감을 귀남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미 숨쉬기조차 힘든 무더위였지만 귀남은 묵묵히 빨래 바구니를 들고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랐습니다. 40도를 넘나드는 열기가 뿜어져 나오는 옥상 바닥은 마치 불판과도 같았습니다. 어지러운 정신을 간신히 붙잡고 마지막 빨래를 널었을 때 등 뒤에서 들려온 것은 희망을 절단하는 차가운 쇳소리였습니다. 아래층에서는 수진이 사악한 혼잣말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지긋지긋한 주둥이도 몇 시간은 조용하겠네. 어디 한번 뼈 저리게 느껴보시지. 뜨거운 콘크리트 위로 쓰러져가며 귀남은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아들의 이름과 함께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을 필사적으로 되뇌었습니다. 준서야, 그리고 박 회장님. 하지만 이것은 파멸의 서곡에 불과했습니다. 수진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대한 복수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며느리 수진의 잔혹함 뒤에는 언제나 그림자처럼 존재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친정어머니 조명숙이었습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빚도 잘 들지 않는 반지하 단칸방에서 살고 있는 명숙에게 사돈인 귀남은 평생의 질투와 원망의 대상이었습니다. 40년 전 같은 중부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시작했지만 수완 좋고 인심 후했던 귀남에게 밀려 결국 시장을 떠나야 했던 그날의 치욕을 명숙은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수진아, 정신 똑바로 차려. 그 영감탱이가 죽으면서 남긴 재산이 100억 원이라는 소문이 시장에 파다해 내 시어미가 그걸 전부 금고에 숨겨두고 있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탐욕으로 쉬어 있었고
딸에게 보내는 문자 메시지는 악마의 속삭임과도 같았습니다. 오늘은 리모컨 숨겨라. 내일은 식사 횟수 줄여. 모레는 옥상에 가둬. 명숙은 딸을 자신의 복수와 탐욕을 위한 가장 날카로운 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의 모든 통화와 문자가 이미 다른 누군가의 감시망 안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절망의 나날 속에서 귀남에게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옆집에 사는 김순덕 할머니였습니다. 평범하고 인심 좋은 이웃처럼 보였던 그녀는 야위어가는 귀남의 손을 잡고 진한 대추차를 건네며 하소연을 들어주곤 했습니다. 귀남씨, 얼굴이 말이 아니네. 며느리가 잘 안 해주나 봐. 순덕의 따뜻한 위로에 귀남은 결국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고, 그날 순덕은 귀남의 손에 손톱만한 크기의 소형 녹음기를 몰래 쥐어주었습니다. 혹시 모르니 중요한 대화는 꼭 녹음해둬요. 이게 나중에 귀남씨를 지켜줄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귀남은 그 녹음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외로운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이웃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의 걱정스러운 눈빛 뒤에는 귀남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차가운 계산과 거대한 계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순덕은 자신의 집에서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의 인자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냉철하고 절제된 톤이었습니다. 회장님, 김순덕입니다. 대상들이 함정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인물은 바로 대한민국 굴지의 대성그룹 박진수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귀남의 죽은 남편과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가까웠던 의형제였고, 형님의 아내인 귀남을 뒤에서 남몰래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덕은 평범한 이웃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박 회장이 고용한 사설 정보업체의 베테랑 요원이었으며 수진과 명숙의 모든 악행을 기록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이제 복수의 무대는 완벽하게 준비되었고 모든 배우는 제자리에 섰습니다. 남은 것은 가장 잔인한 주연 배우, 바로 아들 준석이 움직일 차례였습니다. 아들 준석은 결코 어리석거나 무심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야위어가는 모습과 아내의 이중적인 태도에서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의심의 씨앗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싹 텄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옥돔구이를 사온 날, 어머니는 생선 비린내 싫어하시잖아요. 라며 차갑게 막아서던 수진의 눈빛, 그리고 그날 밤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온전한 형태의 옥돔구이는 준석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아내의 차 블랙박스에서 나왔습니다. 지방 출장을 다녀오던 어느 날 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운전하던 그는 우연히 며칠 전 녹화된 파일을 재생했고, 그 속에서 아내와 장모가 나누는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노친네만 어떻게 구슬려서 도장 찍게 하면 강남 상가 건물이 전부 우리 건데. 그 순간 준석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했던 아내의 목소리가 뱀의 혀처럼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즉시 차를 돌려 대성그룹 박진수 회장의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평창동에 위치한 박 회장의 저택은 성처럼 거대했습니다. 굳게 닫힌 철문 앞에서 초라함을 느꼈지만 준석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어머니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악마들의 증거를 제 손으로 직접 잡아야겠습니다. 그의 눈물 섞인 절규에 박 회장은 말없이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초소형 카메라 여러 대를 건넸습니다. 그날 밤 준석은 아내가 잠든 틈을 타 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거실의 괴종 시계 속, 주방의 환풍기 날개 뒤편, 그리고 운명의 장소가 될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 천장에 화재 경보기까지. 모든 준비를 마친 그는 아내에게 3일간 부산으로 긴급 출장을 간다는 거짓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수진과 명숙에게는 드디어 완벽한 기회가 온 것이었고,
준석에게는 지옥 같은 심판의 날을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준석은 부산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에서 불과 5분 거리인 롯데호텔 잠실점의 최고층 스위트룸에 머물렀습니다. 방 안에는 여러 대의 대형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각 화면은 집안 곳곳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박 회장이 보낸 변호사와 건장한 체격의 경호팀이 서류와 노트북을 앞에 둔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준석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사흘 밤낮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여보, 출장 잘 다녀와요. 사랑해요. 모니터 속에서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그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고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표정을 바꾸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그 인간 드디어 집 비웠어. 3일 동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장모의 흥분된 목소리에 준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비극의 막이 올랐고 모든 카메라는 그 순간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향해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운명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모니터 속에서 수지는 산더미 같은 빨래를 귀남에게 내밀며 옥상으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계단을 따라 올라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옥상 문을 잠그는 장면이 나타나자 준석은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며 모니터 화면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그의 외침과 함께 대기하던 경호팀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준석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뛰어 들어갔을 때 수지는 거실 소파에 누워 에어컨 바람을 쐬며 태연하게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습니다. 여보, 출장 안 갔어. 벌써 왔네. 그녀의 얼굴이 당황으로 하얗게 질렸지만 준석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밀치고 옥상으로 달려갔습니다. 굳게 잠긴 문을 어깨로 부수고 들어간 옥상에는 어머니 귀남이 뜨거운 콘크리트 바닥 위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굉금을 내며 도착하고 어머니가 들것에 실려 나가는 모습을 보며 수지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준석이 준비한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돌아온 준석은 수진과 명숙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불안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있는 두 사람 앞에서 준석은 아무 말 없이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텔레비전 화면에 지난 몇 달간의 모든 기록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찬물로 설거지하라고 소리치는 장면, 선풍기 리모컨을 옷장 깊숙이 숨기는 장면, 그리고 마침내 오늘 오후 옥상 문을 잠그고 악마처럼 웃으며 내려오는 수진의 얼굴이 화면 가득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당신이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수진이 비명을 질렀지만 준석은 이어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그 노친내만 어떻게 구슬려서 도장 찍게 하면 강남 상가 건물이 전부 우리 건데. 명숙의 탐욕스러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려 퍼지자 명숙은 갑자기 표정을 바꾸며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시켰다. 가난이 죄냐. 너희만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게 억울해서 그랬다. 왜?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수진의 이모, 삼촌, 사촌들 그리고 동네 이웃들까지 수십 명의 사람들이 굳은 표정으로 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준석이 미리 연락해 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신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당신들의 조카, 당신들의 딸의 진짜 모습입니다. 준석의 차가운 목소리에 친척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것이 공개되는 그 아수라장 속으로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들어와 수진과 명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오수진 씨, 조명숙 씨, 존속 학대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철컥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거실 문이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사람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 위험 있는 모습의 귀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뒤에는 대성그룹의 박진수 회장과 그의 변호인단이 서 있었습니다. 수진과 명숙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습니다.
시장의 초라한 생선 장수 할머니가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과 함께 나타난 것입니다. 권력의 균형은 단숨에 그리고 완벽하게 역전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일 그 중심에 선 귀남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너희는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훔치려 했다. 그녀의 시선이 닿자 수갑을 찬 수진은 마지막 희망마저 잃고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박 회장의 변호사가 나서서 냉정한 목소리로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오수진 씨가 결혼 전 서명한 혼전 계약서입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유책 배우자의 범죄 행위에 있을 경우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00억 원의 재산을 꿈꾸던 수진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와 명숙은 친척들과 이웃들의 경멸 어린 시선 속에서 경찰차에 실려갔고 그들의 탐욕스러운 꿈은 그렇게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들의 몰락은 신속하고 철저했습니다. 재판에서 CCTV 영상과 녹취록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었고 사회적 공분까지 더해져 수진과 명숙은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갈망했던 부와 명예는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차가운 감옥의 벽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계절이 바뀌고 세상은 새로운 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준석은 깨끗하게 이혼 서류를 정리하고 어머니에게 모든 재산 관리권을 돌려드렸습니다. 병원에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한 귀남은 더 이상 과거에 초라하고 힘없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박 회장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이름을 딴 귀남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악착같이 모은 100억 원의 자산은 이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희망의 씨앗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재단 설립 기념식 날 화사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귀남은 수많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단상에 섰습니다. 그녀는 아들 준석의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증오로 증오를 갚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함으로 상대의 악함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옥상에 귀남은 아들과 함께 올라섰습니다. 한때 죽음의 공포가 서려 있던 그곳은 이제 시원한 바람이 부는 평화로운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귀남은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진심뿐이구나. 폭염주의보가 내렸던 그 끔찍했던 여름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아니, 그 이상을 얻었습니다. 아들의 굳건한 사랑과 세상의 존경,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자부심을 말입니다. 탐욕의 불지옥에서 살아남은 그녀는 이제 용서와 자비의 여왕으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인생의 장을 활짝 열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그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가 마침내 실현된 순간이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서울의 풍경은 여전했지만 그 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준석은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어머니의 장학재단 일을 본격적으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성공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소박한 저녁 식사를 하고 재단의 도움을 받는 아이들의 감사 편지를 읽는 시간 속에서 그는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불안과 고뇌 대신 평온하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한편 교도소에 수감된 수진과 명숙의 소식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고 100억 원을 향한 탐욕은 결국 서로를 파멸시키는 독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분은 이제 그들에게 닿을 수 없는 뜬구름일 뿐이었습니다. 귀남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십을 넘어 지역사회에 잔잔하지만 깊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노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이웃 돌봄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옆집 어르신의 안부를 묻고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귀남의 옆집에 살았던 순덕 할머니는 동네의 영웅이 되었고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귀남 장학재단은 단순한 자선단체를 넘어 진실과 정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재단의 투명하고 진심 어린 활동은 많은 기업과 개인 후원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규모는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귀남은 더 이상 숨겨진 자산가가 아닌 사회에 존경받는 어른으로서 당당히 세상 앞에 섰습니다. 초여름의 햇살이 따사로운 어느 주말 오후, 귀남은 준석과 함께 옥상 정원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한때 지옥과도 같았던 그 삭막한 콘크리트 바닥은 이제 형형색색의 꽃과 푸른 채소가 자라는 작은 천국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귀남은 탐스럽게 열린 방울토마토 하나를 따서 아들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준서야, 인생이란 참 묘하지. 가장 뜨거운 곳에서 가장 시원한 열매가 열리기도 하니 말이다. 그녀의 말에 준석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멀리 재단의 도움으로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이 감사 인사를 하러 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시원한 바람을 타고 옥상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길고 길었던 시련의 계절은 끝나고 이제 그들의 삶에는 풍요롭고 향기로운 결실의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행은 결국 대가를 치르고 진실된 마음은 반드시 빛을 발한다는 것, 그들의 이야기는 바로 그 변치 않는 진리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귀남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족의 비극과 복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이웃, 연약해 보이는 어르신의 삶 속에 얼마나 깊은 상처와 숨겨진 진실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언제나 그 너머에 숨어 있습니다. 평생을 시장에서 땀 흘린 거친 손이 사실은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따뜻한 손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악행은 아무리 교묘하게 숨기려 해도 결국 드러나게 마련이고 진실의 힘은 그 어떤 거짓보다 강하다는 것을 귀남 할머니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말 못할 고통을 겪고 있는 또 다른 귀남 할머니가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작은 관심과 용기 있는 행동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하고 썩어가는 사회를 정화하는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순덕 할머니처럼 불의를 보고 외면하지 않는 용기, 준석 씨처럼 아픔 속에서도 진실을 마주하려는 결단, 그리고 귀남 할머니처럼 증오를 용서로 승화시키는 지혜,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배워야 할 점입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지만 선한 영향력은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은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귀남 할머니의 상황에 처했다면 혹은 준석 씨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